가장 소중한 예절이듯 스카이 장례식장은 모두와 약속합니다. 가격 거품은 빼고 서비스는 더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역시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제일이지? 난 여유로운 대형이 제일인데?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첨단 삼지구에선 제일로 누리세요. 첨단 제일 풍경채 A2 블록, A5 블록. 9월 오픈 예정 1551-1201 제일건설. 시사 인터뷰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인터뷰 오늘 김규빈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의 각 정당은 사실상 총선 준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 후보들은 출마 예정 지역에서 얼굴을 알리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시사 인터뷰 오늘에서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시작으로 해서 29년간 행정가에서 이젠 정치인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게 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유튜브 라이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탠바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광주 MBC 주현정 기자와 사랑방 미디어의 최현웅 과장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곳에 다우환경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용역, 소독방역, 조경식재 공사까지 다우환경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활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우환경, 광주 512-7482. 시사 인터뷰 오늘은 유튜브 광주 MBC 보라와 광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온에어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 인터뷰 오늘 또는 광주 MBC 보라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2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치인의 길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입당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이렇게 정치 입문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볼까요? 문금주 전라남도 전 행정부지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29년간을 공직에 계셨는데. 네, 먼저 시사 인터뷰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전남 도민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올바른 정치를 꿈꾸는 정치 신인 문금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 8기 전남 도정의 현안들이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부터 해서 국립의과대 유치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산적에 있는데 그거를 동료들과 함께 완료하지 못하고
좀 남겨둔 게 좀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를 무사히 넘기고 또 하반기 전남도 인사 그리고 동부지역 본부 확대 개편 등 몇 가지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퇴임할 수 있어서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29년여 공직 생활을 내 고향 전남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 도청 가족 여러분 그리고 22개 시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도 의원님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 특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정년을 그러면은 몇 년 남겨두고 이렇게 퇴임을 하신 거죠? 한 4, 5년 정도 먼저 맹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정치로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우선 이 공직 생활로 이제 관료 생활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의 한계를 좀 느꼈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러한 지역 발전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또 여러분들과 상의 끝에 우선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정치권에서 좀 새로운 인물을 대안으로 찾고 있었는데 또 그동안 제가 중앙과 지방을 두루 공직 생활을 경험하면서 저의 그 경험 또 능력 중앙과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져서 지역의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한 끝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님이 또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임자 해봤어?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진짜 뭐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깨끗하게 뭐 양당 간의 어떤 결론이 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길을 한번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정치신임 문금주의 그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앙 공직 생활과 또 수년간의 그 공직 생활이 나에게는 어떤 강점이고 그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는 어떤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까? 네, 중앙에서 뭐 여러 가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요. 또 어차피 행정안전부의 일이라는 게 지방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 그런 부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강주시에서도 있었고 중앙에 있으면서도 지방과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들을 해봤고 또 전남에서 기획조정실장 또 행정부지사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지역민들과의 어떤 그 눈높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강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정말 두루두루 경험하신 것 같네요. 중앙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두루두루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정치 입문의 이유로 그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의 정치 현실은 내로남불식 정치인 것 같습니다. 계층 간 분열만 야기하고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또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 농민, 사회적 약자, 뭐 안보,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집단과 이익을 계산하고 권모술수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예한 정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저는 오래전부터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을 존경을 해왔는데요.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하는 말씀을 요즘같이 좀 더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잼버리 사태만 보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제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번 제가 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 국민들을 마음을 이렇게 뻥 뚫어주게 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정치 신인으로서 바라보는 지금의 정치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역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국민들께서 너무 잘할 걸로 보고 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 하는 것 봐도 네. 뭐 국민들의 60% 이상이 지금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의 현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뭐 무안국제공항이나 국립의과대 이런 의과대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이제 현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네.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하고 맞물려서 지금 광주의 민간공항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빨리 군공항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 돼서 정말 서남권의 중추공항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립의과대 유치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전남의 의료 현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가 없는 전남에 빨리 유치가 확정이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 도민들께 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위기라고 지역 소멸 그렇죠. 위기 또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시즌 2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공공기관 영향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좀 유치가 돼서 조금이나마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남해안을 우리 전남은 남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남해안 개발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이게 지금 한 3조 원 프로젝트인데 네.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겠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올해는 이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남이 앞으로 미래 어디로 가야 될까도 어느 정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 전남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전남도에 몸담아서 뭐 계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는 아무래도 농도이자 어도 그러니까 농수산 분야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제철,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최근 해상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또 첨단 반도체, 우주 항공, 데이터 또 관광 등 다양한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명실상부하게 농업 수도이자 전통 산업 또 첨단 신산업이 한데 어우러진 세계 속에 전남도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데 좀 보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로 나갈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미래에 우리 전남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다.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우주항공, 석유화학, 조선까지 첨단과 결합된 농업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전남과 소위 말하는 수도권과 연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연결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나라답지 않은 거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하루빨리 좀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 현실이 수도권으로만 자꾸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뭐 그런 쪽에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너무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정치 현실은 벌써 인구 수로만 가지고도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수도권으로 국회의원 수는 늘어가면서 지방은 또 줄여가는 뭐 이런 현실들을 보면 이건 진짜 나라가 아니다. 지방 분권 또 지방으로의 인구가 좀 분산이 돼야 되는 그런 쪽에 제 하여튼 정치 인생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네,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균형 발전이 돼야 또 주민들의 삶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인구 유출도 없고 네. 지역 소멸이라는 말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지역구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겠습니까? 제 고향이 보성입니다. 네. 보성이고 보성을 포함한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다 이제 제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 이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또 우리 그 안에도 우리 전남이 국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불평등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전남도에서도 또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약간 지역적으로 약간 소외받는 약간 발전이 더딘 뭐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또 국가산단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SOC들이 지금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랄지 또 벌교에서 철도를 지선으로 뽑는 문제 뭐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조를 한다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보성, 장흥, 강진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역들의 특색들도 있고 또 지금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들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남해안권 개발청을 만들어서라도 이 지역들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한다면 새로운 또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곳들이 접근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거기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멀다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 가면 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인식 개선부터 좀 많이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SOC 부분도 지금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에서 1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강진 완도간 2단계 또 지금 작업들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경전철 고속화가 되면서 또 그런 부분들 남해안 철도도 이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어느 정도 접근성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특히 먹을거리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우리 전남도 특히 고온보성 장흥도 장흥 강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에 잔치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이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상대분들도 저희가 이제 모실 예정입니다만은 인터뷰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쟁쟁하시거든요. 긴장되시겠어요?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분들도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전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노출이 되면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강점을 꾸준히 지역민들에게 부각을 시키고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 또 공직 29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한 강한 추진력 뭐 이런 부분들 또 소통을 제가 잘한다는 뭐 이런 부분 또 참신성 뭐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을 시키면서 지역민들과 하여튼 자꾸 부딪히고 대면하고 듣고 소통하는 그런 뭐 전략 그런 전략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신인으로서 나온 이제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시죠 지금 느낌이. 그렇죠. 뭐 이 행정가로서의 문금주하고 정치 신인으로서 문금주는 완전히 다르고요. 여러 가지 벽도 느끼고 한계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다만 뭐 어느 일이든 뭐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좀 극복해 나가면서 지역민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다가가면 지역민들도 결국에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정치 신으로서의 문금주가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29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경험, 노하우 또 여러 가지 인맥 또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더위가 좀 그동안 극심하게 무더위가 기승이었는데 또 태풍 카눈이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민들 대비를 잘 해주시고 마침 오늘이 또 수능 100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건강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금주 전 전라남도 부지사였고요. 오늘은 정치 신인 문금주로 나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 라디오와 유튜브로 하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든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하반기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인터뷰 오늘 김규빈이었습니다.
네,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탠바이. 예, 오늘은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과 함께 또 콜라보로 뉴스탠바이 함께 유튜브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주현정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사보도본부 주현정 기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옆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산업과학 미디어의 최현웅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최현웅 과장님이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 얘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일단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광주 주변에는 그 도시공원이라는 것들이 꽤 많은데 이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안에 소유권이 개인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걸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이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공원을 해제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공원이 난개발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공원도 살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공원을 허파로 이용하고 있고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이 특례 사업입니다. A라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 공원의 부지를 전체를 사들이게 한 다음에요. 30% 내외, 법적으로는 30% 내외인데 광주는 평균을 냈더니 한 10% 내외의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돈을 벌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90%의 공원을 정비. 보통은 뭐 텃밭을 만드느라 이게 막 개관도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길도 좀 마음대로 나져 있고 휴식 공간도 없었는데 이걸 좀 그 정례적으로 좀 그 정비하는 이 역할까지 업체에 맡기고 나머지 90%에 관한 공원은 기부 체납받는 광주시가 이런 사업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지금 9개 공원에 10개 지구 이게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서는 광주에서 가장 큰 공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총 10개 사업 지구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정도예요. 네. 최 과장님 그러면 네. 그 공원에서 네. 90%는 공원으로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든 이제 정비하게 만들고 10%만 아파트를 올리는데도 수익이 나오니까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네. 분양가를 아마 그 사업자들이 적정선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게 되고 그 이제 그 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다 이제 보전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토지 매입하는 비용까지 보전이 되니까 네. 하긴 뭐 돈이 안 남는데 들어오는 사업자는 없을 테니까. 네, 네. 예. 지금 그러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가다 보면 착공하고 있는 곳도 꽤 있고 분양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신용공원 그러니까 경신요구 사거리에서 그 우리 기상청 가는 길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신용공원에 지난해 12월에 첫 분양이었고요. 거기는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아파트가 착착 올라가고 있고 공원에 대한 정비 사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동네 분들 아마 걸어 다니시는 분들 알 텐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분양을 시작했던 게 올 봄에 있었던 마륵공원. 그러니까 서강병원 네. 그 뒤쪽으로 있었던 긴 부지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마륵공원으로 지칭되는데 거기도 4월에 분양을 마쳤고요. 네. 관련된 정비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견본주택이 문을 여는데 중앙공원 2지구 여기는 집봉터널 집봉터널 입구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네. 집봉터널을 끼고 있는 전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원을. 네, 중앙공원 2지구가 견본주택 오늘이고요. 생방송은 생방송입니다. 누가 전화기를 지금 켜놓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아파트 건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차피 아파트를 하게 되면 주위에 적용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요거를 같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는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형태로 지금 하는 거죠? 건설 같은 걸?
일단 그 지금의 도시공원이라고 해놓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 정비된 공원은 아닙니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주변 주민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거의 다 야산 혹은 광야 거기에 이제 주민분들이 가서 이제 텃밭도 키우시고 포도밭도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누군가는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런 데에서 이제 우선 사업 시행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10%가 좀 안 되는 퍼센테이지의 토지에 있는 아파트를 올리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는 지금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뭐 공원도 꾸며주고 새로운 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지금 어디죠? 중앙공원 1지구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촬영한 저희 영상 기자가 촬영한 드론인데요. 네. 지금 마치 뭐가 황폐 막 다 벗겨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그냥 녹지 형태였고요. 지금은 일부 벌목 그리고 일부 건축물을 좀 걷어내면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가 지금 비공원 시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분들은 현재 이런 식으로 아파트 착공 공사가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거 전부 다 중앙공원 1지구 모습입니다. 그럼 옆으로는 다 숲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 배부르게 하려는 사업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도심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심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파의 역할을 하려면 괜찮은 나무도 많아야 하고 휴식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녹지, 그냥 광야지, 그냥 황무지에 지나지 않아서 이걸 좀 더 잘 정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장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공연장도 좀 만들고, 뭐 가족 캠핑장도 만들고, 뭐 분수도 만들고 이런 형태의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건 광주 도심 안에 사실은 공동묘지들 그러니까 시립 공동묘지가 아니라 야산의 민간 맞습니다. 뭐 천주교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제 가장 눈에 거슬리고 좀 불안해하시는 게 그 철탑. 그렇죠. 네, 도심 안에 특히 이제 중해공원은 이 공원을 완전 관통하는 그 철탑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전부 다 정비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취재를 해 왔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 사업이 마치 그냥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만 보도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만 구현되고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업의 본질은 도심 공원의 제 역할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자들의 돈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거고요. 평당 분양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금 높은 것 같던데요. 네, 근데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도시공원 일본제라는 게 적용이 됐었던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땅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유지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과도한 지상주권의 침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도시계획법에 있는 조항의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개발 행위가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래서 2020년 7월이 그때가 해제될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전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도시 녹지들이 개인 사유지의 땅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난개발될 수 있어요. 난개발될 수 있는 위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 땅을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팔게끔 해주더라도 녹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난개발을 막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간 자본 들어올 거 최소한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때는 컨트롤을 하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자. 네, 거기에 이렇게 2019년 20년쯤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열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도가 가장 최고에 달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거기 평당 단가가 약간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이게 토지 매입을 어떻게
돈을 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 공개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민간 건설업 그리고 우선 사업을 가진 그 업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분양가 수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건축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원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 네네. 뭐냐면 이 정도로 주위에 이제 공원이 잘 돼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인위적으로 식재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아니라 저렇게 화면에 보여지듯이 저런 곳이 뭐 러닝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네. 탈바꿈됐어요. 네. 그러면 저곳에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평당 분양가는 올라갈 것 같고 저기에 7군데의 그게 아파트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 네. 저곳이 광주 아파트 시장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 아닌가,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아닌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 확정된 10개 제가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희가 후반 작업으로도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10개 사업지구 중에 최초 분양가와 지금 분양가, 지금이 분양가가 확정된 곳이 총 4곳입니다. 가장 먼저 우남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네. 사업 계약 당시에는 이제 3.3제곱미터당 1,150만 원이었다가 최종 분양가는 1,530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랐네. 네, 그리고 네.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오늘 견본주택이 문을 여는 중앙 2지구. 여기는 1,500만 원으로 시작됐는데 최종 분양가는 2,015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여기는 정도 540만 원 정도 와. 올랐는데 이게 그냥 막 올리냐 네.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타당성 검증이라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2021년에 결정된 분양가, 그러니까 예정 분양가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인건비며 자재비며 뭐 금융비용이며 상당히 다 오르고 중요한 건 지역의 기본 평당 분양가의 수준 자체가 올라가서 이걸 변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기빈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흔히 이야기해서 숲품하잖아요. 네. 숲을 품은 고급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데 이럴 거면 엄청 올리지 않겠냐라는 우려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자, 저 이제 행정 절차 마쳤습니다. 타당성 검증을 해주세요. 어떤 타당성 검증이냐? 제가 요만큼 올리고 싶은데 평당 분양가에 대한 네. 타당성 검증을 해달라. 분양가뿐만 아니라 이제 총사업비에 대한 그 타당성 검증을 하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비를 산출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세개 기간 그러니까 지정을 해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현정이라는 기업이 최현웅이라는 기업에 둘이 이렇게 사전에 입맞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광주연구원 이렇게 세 곳의 검증 기관을 지정을 했고요. 그 중에 한 곳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또 LH와 부동산원 그 전문가들로 전문위원단을 구성을 해놓았어요. 여기에서 또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1차 용역을. 이게 적절한 선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광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야 이 분양가가 확정되는 거, 그 절차가 있고요. 현재 완료된 곳은 4곳이 있고 나머지 6곳들도 그러면 꽤나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현재 송암공원하고 중해공원은 이 작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송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1,149만 원이었고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해공원 같은 경우에는 1,319만 원이었거든요. 나머지 이제까지 확정된 곳들을 보니까 한 38%에서 40% 안팎으로 좀 올라서 이 분양가들도 40%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35% 전후로 좀 오른 값으로 최종 분양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중앙 1지구일 텐데 중앙 1지구는 현재는 1,938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준가가 가장 좀 높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롯데가 들어온다라고 하고 네.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여기도 한 40% 내외, 2천만 넘어간다는 35% 얘기네. 기본값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물론 지역에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게 책정돼 있다. 어제 저희 뉴스데스크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투데이에 직접 그 최현영 과장이 설명도 해주셨지만 기본으로 좀 높게 되어 있어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광주의 시세가 이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 나는 조금 더 이런 욕심이 있을 거고 광주시는 이게 공공 아파트하고 비슷한 유사한 성격이다 보니 이걸 좀 억누르려고 하는 이런 데 갭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행정이 쥐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지이다 보니 이제 광주시가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많은 허들을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좀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그 적정 수준을 만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민간공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 분양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이제 허그해서 지역별로 그 분양가 통계를 내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의 경우에는 평당 1,5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올 6월 1년 뒤에는 1,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주 지역에 분양이 된 아파트들도 그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공원 쪽 아파트들도 동일한 이제 상승률을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하반기에 광주 부동산 시장은 신규 아파트 위주로 봐서는 분양가 올라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그러면 미분양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미분양은 이제 6월까지가 최신 통계인데요. 현재 광주가 600세대 정도 있습니다. 네. 적은 편 아닙니까? 적은 편입니다. 네, 상당히 적은 편 네. 아닙니까 이거? 또 5월에 500 몇 세대였는데 6월에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광주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올 초에 이제 호대 쌍촌 자리에 있는 그 아파트 그리고 핫했죠. 네. 그래서 많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초기 총합 경쟁률도 그렇고 계약률 자체는 뭐 조금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그래도 그 뒤로 조금씩 이게 좀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허그에서 또 발표하는 통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초기 분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양을 한 뒤로 3에서 6개월 사이에 총 세대수 대비 청약이 아니라 계약이 된 비율을 발표하는 건데요. 실입주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는 35%밖에 안 됐어요. 분양률이. 근데 2분기에는 90%를 다시 넘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쌍촌 호대 쪽에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고분양가였잖아요. 거의 3천만 원을 육박하는 분양가였는데도 이렇게 분양률이 나오고 그 뒤에 또 계림 4구역 재개발도 있었어요. 거기도 평당 2천만 원이었는데 거기도 거의 이제 완판된 것 같은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후에 또 분양가들도 좀 공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이제 올려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분양 시장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럼 기존 분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좀 활성화가 돼야 전반적인 아파트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텐데 어떻습니까? 기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까지 상당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2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조금씩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그 가격에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좀 떨어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비례해서 거래량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가격 또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게 피크였어요. 작년 12월에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00여 세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 5년 동안 12월 달에 평균 거래량은 2,500세대였습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가 가장 최악으로 심했었고 가격 또한 이제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그렇게까지 떨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최저의 침체 기회가 왔었고 그 뒤로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일단은 뭐 특례보금자리론처럼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마련해줘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조금 수요를 다시 이끌어내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걸려있던 것도 4월부터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1월부터 지금 6월, 7월까지는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그래서 보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은 거의 보합을 넘어서서 상승으로 전환된 분위기로 이제 조금 된 것 같고 지방광역시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 흐름까지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이제 말씀해주셨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과제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겁니까?
앞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목적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공원의 제 역할을 살리는 거, 그리고 좋은 입지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적당한 가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전국이랑 비교해서 광주가 되게 활발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관심도도 높고. 그래서 광주가 이 사업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국에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다 이뤄야 하는데 그 핸들은 결국은 지자체가 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자, 이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장의 민감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을 하겠어요. 그러려면 행정은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더 꼼꼼하게, 더 많은 허들을 가지고 이게 지역민들에게 과연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한테 끌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칭해야 하는데 행정 안에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원, LH 이렇게 좀 그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의 그 협업들도 좀 잘해서 결국은 광주시가 이걸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저희 언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 단어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거. 이렇게만 들으면 좀 어려우셨을 텐데 또 뉴스텐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풀어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해가 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의 분양가 통계 평균이 1,800만 원 정도인데 대신 말씀드렸던 구축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의 평균 평당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갭 차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축 분양가랑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이제 민간공원 아파트들이 조금 조성된 지 오래된 그런 지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호동, 풍암동, 일곡동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지역 그 신축을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팔고 계신 아파트 가격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신축 분양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청약은 넣으시겠지만 실제 계약이라든가 혹은 중도금, 잔금까지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모든 것이 좀 잘 이루어져 가지고 혹이나 발생할 수 있는 약간 미분양이라든가 그에 대한 시장의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2차적인 좀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또 신축 아파트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주택 시장까지도 견인해 갈 수 있게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텐바이 오늘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